오빠, 오늘 너무 힘들지? 우리 술 한잔 할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절한 미소로 독약을 건넸고 가장 다정한 손길로 상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렇게 예쁜데 설마라고요. 하지만 다크 심리학은 말합니다. 가장 화려한 꽃일수록 그 뿌리는 가장 깊은 어둠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가 알던 호의가 어떻게 사리로 변해갔는지 그 기괴한 학습의 기록을 열어봅니다. 단 5초입니다. 당신이 처음 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사람이라 정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짧은 찰나의 호감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교한 설계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그녀의 잔혹한 연쇄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건물의 설계도가 있듯 그녀의 살인에도 아주 사소하고 초라한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도벽과 이간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도벽은 단순한 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해 비대칭적 정보를 점유하는 지배게임의 서막이죠. 친구의 소중한 물건을 내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우월감을 맛봅니다. 상대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 당황하며 울고 있지만 범인은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평온하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상대의 말을 몰래 옮겨놓고 당황하는 상대의 표정을 관전하며 승리감을 만끽하는 관찰자와 같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은 감정을 교류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이자 실험 도구에 불과했죠.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쥐고 흔든 것은 바로 타인의 심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 관계를 파괴하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자신만이 진실을 아는 주인공이 되는 것. 그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의 삶을 조종하는 통제의 맛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가 거창한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도벽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비웃고 가벼운 거짓말로 타인의 신뢰를 짓밟는 과정에서 그녀의 양심은 서서히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치명적인 약물이었습니다.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큰 자극, 즉 인간의 생사라는 궁극의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인체 실험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해야 할 존재,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어떤 소름 끼치는 관찰 일기를 써내려갔을까요? 그 잔인한 동상이몽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술 한잔을 기울이는 밤, 당신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보통은 내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탁 위에는 전혀 다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동상이몽의 현장, 그녀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어떻게 실험실의 쥐처럼 다루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사냥감으로 자신을 가장 믿어주던 남자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그녀가 건넨 잔에는 술이 아닌 치명적인 약물이 담겨 있었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상해가 아닙니다. 객체화라고 불리는 소름 끼치는 단계의 진입입니다. 상대방을 고통을 느끼는 인격체가 아니라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물질로 취급하는 것이죠. 남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가 느낀 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양을 먹이면 30분 뒤에 쓰러지는구나. 술과 섞으니 반응이 더 빠른 애와 같은 냉혹한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기계를 조립하듯 그녀는 타인의 신체를 조종하고 관찰하는 전지전능한 통제감을 만끽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잔을 비웠겠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생명이 아닌 반응하는 샘플로 정의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도 한쪽은 사랑을, 한쪽은 죽음을 설계하는 이 비대칭적 관계는 다크 심리학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의 지배로 꼽힙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공식이 세워졌고 그 오만한 자신감은 곧 더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실험을 마친 포식자는 이제 더 넓은 사냥터로 나갑니다. 낯선 남성들을 유혹해 폐쇄된 공간으로 이끄는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깁니다. 살인을 저지르기도 전에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모두가 그녀의 대담한 연기력에 감탄했던 그 119 신고 사건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겁하고 치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용기 있게 신고벨을 누른 걸까요? 그 기괴한 반전의 순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조력자인가? 아니면 막다른 길에 몰린 쥐의 발악인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녀의 119 신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노래방에서 쓰러진 남성을 보고 직접 구조대를 부른 그녀의 행동을 두고 대중은 범죄자의 대담한 연기력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그날의 진실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영웅 심리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포식자의 비겁한 탈출 버튼이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통제광들은 상황이 자신의 설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날 그녀는 남성을 무력화시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낯선 눈동자, 노래방 주인이었죠. 같이 온 남자는 왜 저러냐, 어디 가느냐는 추궁 앞에 그녀의 전지전능한 각본은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비심이 아니었습니다. 신고하는 착한 시민이라는 가면을 급히 뒤집어 쓰고 상황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수동적인 노출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비겁함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장악한 폐쇄된 공간에서는 신처럼 군림하다가도 타인의 감시망이 작동하는 순간 가장 가련한 목격자로 돌변하는 그 이중성 말이죠. 그녀는 구조대에 전화를 걸면서도 속으로는 남자의 생사보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고민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통화였지만 본질은 자신의 범죄 흔적을 합법적인 소음으로 덮으려는 치졸한 시도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공권력의 레이더망을 교묘히 피했다는 승리감은 그녀에게 위험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법보다 위에 있다. 경찰조차 내 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오만한 확신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녀의 사냥터는 노래방이라는 열린 공간을 넘어 타인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모텔이라는 밀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왜 굳이 그 위험한 모텔로 남성들을 끌어들였을까요?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독한 권력의 맛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 누구의 방해 없이 생명의 스위치를 조절하려 했던 그 소름 끼치는 밀실의 기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녀가 꿈꾼 신의 놀이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 단둘만이 존재하는 모텔방의 차가운 정적.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도덕이 정지되고 오직 자신의 의지만이 법이 되는 성역이었죠. 제내정은 그녀가 갈망했던 궁극의 목표, 즉 타인의 생사라는 스위치를 완전히 손에 쥔 신의 놀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이제 노래방 같은 열린 공간을 떠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밀실을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단계는 전지전능한 통제감의 절정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중학교 중퇴자이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지키지 못해 밀려난 낙오자였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만큼은 상대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그녀가 약물을 탄 술잔을 건네고 남자가 그것을 마시는 순간 그녀는 비릿한 승리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목숨은 이제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오만한 확신이 그녀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설계한 덫에 건장한 남성들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무력하게 쓰러지는 과정을 감상하는 전시회와 같았죠. CCTV에 얼굴이 찍히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현실적인 위험보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지배의 의식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중독적이었습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듯 타인의 의식을 끄고 켜는 행위 자체에 영혼을 팔아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지배의 끝에는 항상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하나둘씩 단서가 되어 수사관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왜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토록 당당하고 냉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틀린 인간관계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오직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른바 빨대녀라 불리는 그녀만의 기괴한 논리 말이죠. 그녀가 남성들을 유혹해 모텔로 끌어들인 진짜 이유, 그 밑바닥에 깔린 추악한 금전적 욕망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에 비친 남성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신에게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걷는 동반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오직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내가 이용할 도구인가 아니면 버려질 쓰레기인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소름 끼치는 포식자의 논리, 이른바 빨대녀라 불리는 착취적 관계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녀는 남성을 인격체로 존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물주이자 언제든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만 여겼을 뿐이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도 동료들을 이간질해 관계를 파괴하며 그 사이에서 이득을 챙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상대가 가진 경제적 자산을 남김없이 빨아먹으면서도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기괴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고 그 고마움을 모르는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는 그녀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완벽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범행 후 보인 태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남자를 죽음의 문턱에 밀어넣고 현장을 빠져나오면서도 자고 있어서 먼저 간다는 다정한 문자를 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죄책감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방어기제이자 상대를 끝까지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통제권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계산된 업무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잔혹한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믿기 힘든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본질보다 그녀의 외모에 집중하며 심지어 옹호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왔죠. 악마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매혹적인 미소 뒤에 숨어 우리 곁을 서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껍데기에 현혹되는 걸까요? 범죄자의 얼굴을 품평하며 본질을 흐리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대중심리에 대해 마지막 장에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당신은 그녀의 미소 속에서 숨겨진 칼날을 알아챌 수 있으신가요? 그 서늘한 성찰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쁘니까 용서하자. 이 한 문장이 우리 사회의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떠돌 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였던 피해자들의 죽음은 2번 살해당했습니다. 범죄자의 잔혹함보다 더 서늘한 우리 사회의 민낯, 바로 외모지상주의라는 눈먼 괴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신상이 공개되자 대중의 관심은 범죄의 동기가 아닌 그녀의 얼굴로 쏠렸습니다. 악마의 행위가 아닌 악마의 껍데기를 품평하며 마치 연예인 가십을 다루듯 가벼운 논쟁을 벌이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고스란히 증명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후광 효과의 가장 타락한 형태입니다. 외모가 준수하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이 편향은 심지어 연쇄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저 얼굴로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거나 이 정도 외모면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포식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면에 스스로 눈을 가린 셈입니다. 다크 심리학은 경고합니다. 포식자는 결코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 가장 평범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당신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녀가 경찰 조사에서 보여준 냉혹함과 죄책감 없는 태도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면의 검은 구멍을 들여다보는 대신 화면 속의 예쁜 이미지를 소비하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범죄자의 외모를 두고 벌어지는 이 천박한 논쟁은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운 좋으면 나도 동정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껍데기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칠 때 법과 정의는 힘을 잃고 또 다른 아름다운 포식자가 사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과연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알아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덫으로 밀어넣으시겠습니까? 악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술 한잔 하자며 당신의 손을 잡는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명확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라는 포장지로 판단하는 미성숙한 시선을 거두고 그 내면에 감춰진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는 냉철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배에 중독된 한 여성이 써내려간 잔혹한 기록의 끝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친절이 정말 순수한 호의인지 아니면 당신을 수집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유 없이 과한 호의를 베풀거나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당신을 흔들려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심리적 전술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제가 준비한 구독,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